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이너스 건강혁명. 지은이는 시바타 도시히코. 1944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 농업대학에서 동물생태학을 전공했다. 20여 년간 매크로비오틱과 현미 채식 등을 실천하며 건강식 전문가가 되어 지금은 사람들에게 매크로비오틱과 현미 채식을 지도하고 있다. 그는 대학생 때 체중이 100kg이 넘는 거구였다. 1년간 소식과 초소식을 통해 하루 섭취량을 줄여나가는 감량 프로그램인 시바타 감량법에 도전해 57kg까지 줄였다. 처음에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시작했는데 1년간의 감량 과정에서 점차 고질병, 대사증후군과 생활습관병을 비롯한 온갖 건강 문제들이 해결되고 오감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몸과 마음 모두 최상의 건강을 누리고 있다. 이 놀라운 결과를 통해 세간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적게 먹고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동물 생태학을 전공했다. 학술 조사를 위해 1년 중 반 정도를 텐트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체중이 104kg이나 나갔다. 이후 체중을 줄일 겸 현미 채식을 했지만 한동안은 90kg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은 57kg이다. 내가 시바타 감량법을 시작한 것은 단지 체중 감량을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생물로서의 인간이 건강을 누리면서 견뎌낼 수 있는 식사량의 한계를 알고 싶었다. 요즘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도 마른 사람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몸이 마른 사람을 보면 의례 위장이 약하거나 어딘가 병이 있을 거라고 여긴다. 얼굴도 헬쑥하니 왠지 초라해 보이고 성격도 까칠할 것 같다. 마르면 건강미는커녕 부정적인 이미지만 강해진다. 나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마르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1년 동안 소식과 초소식으로 섭취 칼로리를 점차 줄여나갔다. 사람들은 평소보다 덜 먹으면 불안해한다. 살이 빠지면 병이라도 있나 걱정한다. 특히 하루 권장 칼로리에 얽매일수록 이런 불필요한 불안과 오해가 더 커진다. 성인 남성은 하루에 2500kcal, 여성은 2000kcal를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내가 하루에 500kcal만 섭취한다고 하자 어느 운동생리학자는 줄어든 체지방 대신 근육과 뼈가 체력 유지에 소모돼 석 달 후면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참이나 지난 지금도 나는 살아있다. 오히려 적게 먹어도 아주 조금만 먹어도 나는 점점 더 건강해졌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체질은 더 강해졌다. 몸은 말랐지만 허약해지지 않았다. 온몸의 세포가 기지개를 켜듯 기운이 솟았다. 지적 쾌감마저 느껴졌다. 사는 게 즐거웠다. 나는 섭취 칼로리 감량 전에도 건강한 편이었다. 그러니 병을 고치려고 감량에 도전한 것은 아니다. 감량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너무 몸이 말라 회복되지 않으면 어쩌나 내심 불안했고 한동안은 낯선 호전 반응에 시달려야 했다. 가족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1년간의 노력 끝에 적게 먹거나 아주 조금만 먹고 사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높이는 그 무엇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바타 감량에 도전하려면 갖출 것도 있지만 버릴 것도 있다. 바로 상식과 고정관념이다.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 칼로리보다 적게 먹으면 힘이 빠지고 병이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더 활기차고 건강해진다. 기운을 빼앗아가고 병을 주는 것은 맛 좋은 것만 골라 많이 먹는 습관이다.
내 몸에 잠재하는 치유력을 깨우는 것은 바로 소식과 초소식이다. 어느 날 예전에 내가 개최한 현미채식 세미나에 참가했던 한 환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말기암을 앓고 있었다. 병원에 가보니 수액으로 영양제와 진통제를 맞고 있었다. 나는 현미 단호박 스프와 현미 누룩 미음을 만들어 드렸다. 그것을 먹고 환자가 기운을 차리자 간호사들도 놀라워했다. 환자는 폐부종에서 오는 전신 통증이 가라앉았고 간병하는 가족들은 피로감과 알레르기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말기암 환자의 경우는 식사요법으로 잠시 병세가 호전되거나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는 있지만 암 자체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모르는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시바타시만 믿더니 야윌대로 야위어 돌아가셨다며 원망했다. 몸이 마르면 영양이 부족한 것이고 그러면 죽는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길러본 사람은 알겠지만 개나 고양이는 몸이 좀 안 좋으면 며칠이고 굶는다. 단식을 통해 몸을 쉬게 하면 몸이 스스로 증상을 처리하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양 섭취가 줄면 몸이 마른다. 현대의학은 이 원리를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낸다. 보기에 안 좋기 때문이다. 인체의 자체 방어 시스템이 아무리 먹고 싶지 않다고 외쳐대도 소용이 없다. 촛불이 꺼져가듯 천천히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돕지 않는다.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을 때조차 수액으로 영양을 공급해 무리하게 생명을 연장하기 때문에 환자는 더 오래 고통을 겪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자꾸 보태기만 하는 플러스가 아니라 과한 것을 덜어내고 비워내는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건강법의 기본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은 중용이다. 나는 건강한 상태에서 기하에 가까운 체험을 했다. 소식과 초소식을 하면 최상의 건강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질병과 멀어지니 의료비 걱정도 줄어든다. 나는 신장과 방광 쪽이 허약해 늘 불쾌 증상에 시달렸다. 20년 가까이 현미 채식을 해도 전혀 낫지 않던 그 증상들이 소식, 초소식을 하면서 말끔히 사라졌다.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심장박동, 호흡, 소화, 호르몬 분비 등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자율신경은 뇌의 중추에서 나와 척수를 지나 각 내장기관과 혈관에 분포되어 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해서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교감신경은 엑셀 역할을 하고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흥분하면 호흡이 얕고 빨라지며 심장박동이 증가하는데 이는 교감신경이 우세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기분이 안정되면 호흡이 깊고 느리며 혈액의 흐름이 활발해지는데 이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아보 도어루의 면역이론으로 자율신경과 질병의 관계를 살펴보자. 혈액의 백혈구에는 큰 포식세포와 과립구, 림프구가 있다. 이 구성 비율을 자율신경이 제어한다. 교감신경이 우세하면 과립구가 늘어나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면 림프구가 늘어난다. 과립구와 림프구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매일 100만 개나 생긴다는 암세포조차 힘을 잃는다. 그러나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중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암 같은 질병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제 역할에 따라 작용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이 심하게 억제되거나 과활성화되는 주된 원인은 성격과 식습관에 있다.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리는 성격과 평소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자신이 체질적으로 교감신경이 우세한지 부교감신경이 우세한지 판단할 수 있다.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의욕이 생기고 의지가 강해지며 집중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우세하면 쉽게 흥분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감각이 예민해져 변화를 금세 알아차리지만 이 역시 지나치면 문제다. 결단성이 없어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온갖 일에 신경이 쓰여 과민하고 매사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진다. 그래서 밤에는 편히 잠을 자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순리를 거스르고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몸이 긴장하게 된다. 그로 인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그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먹을 것을 찾는다. 그래야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에서 보면 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깨어 있을 때가 많다는 조사 결과는 일리가 있다. 살이 쪄서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자율신경 시스템을 역행하느라 제 스스로 야식의 유혹을 불러일으켜 결국 비만과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진 것이다. 대사증후군뿐만 아니라 폐암도 자율신경의 불균형과 관계가 있다. 담배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드는데 폐암 환자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흥분하면 스스로 부교감신경을 작동시켜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폐암은 담배를 피워서가 아니라 평온해야 하는 감정이나 기분이 스트레스 따위로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진짜 원인을 없애야 바라지 않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 스트레스는 음식에 대한 기호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정 음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상을 두고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설명하는데 과연 그럴까? 요즘 같은 식생활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식탐이 엄습할 정도로 영양이 부족한 경우는 드물다. 그보다는 먹는 것을 통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감정과 기분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보상행위로 보는 편이 더 적절하다. 이유 없는 폭식은 없다. 먹기 전에 자신의 심리 상태를 떠올려보자.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어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하면 몸은 지치고 마음은 불안해진다. 웬만큼 의지가 강하지 않고서는 먹고 싶은 것을, 몸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기가 어렵다. 식생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중용을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어느 날 당신이 길을 가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열린 것을 보았다. 마침 생각지도 못한 수입이 생긴 참이라 선뜻 5만 원짜리 한 장을 모금함에 넣었다. 그렇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 대상이 가까운 사람이면 나도 모르게 다른 반응이 나온다. 내 의지로 기꺼이 누군가를 도와준 경우라도 내심 대가를 기대하게 된다. 상대가 그 대가에 상응하는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으면 힘들 때 성심껏 도와주었는데 은혜도 모른다며 괘씸해 한다. 섭섭하고 못마땅하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 이상의 기부를 한 셈이다. 언짢은 기분은 자율신경을 뒤흔들어 결국 몸도 상하게 만든다. 이렇게 매사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온 힘을 다해 애쓰는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무리를 하기 쉽다. 내 능력이 닿는 범위에서 내가 감당할 정도로만 상대에게 베풀면 된다. 무리한 부탁은 처음부터 거절한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들은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것으로 착각한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평가해 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말기암을 기적적으로 극복한 분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의 하나는 깨달음이다. 건강할 때는 모르고 있던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거나 가까운 사람의 숨은 마음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바뀌기도 한다. 그러면 중심을 잃고 흔들리던 자율신경도 중용을 유지하게 된다. 덩달아 식생활이 안정되어 몸의 치유력이 높아지니 암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 인류 역사에서 만들어진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는 사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겠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칠 정도로 그것에 얽매이는 것은 어리석다.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알아서 겉으로 드러내준다. 소식, 초소식을 할 때도 그 효과를 오감으로 확인하며 양과 질을 조절하면 된다. 몸이 내는 소리를 잘 듣고 싶다면 마음이 소란스럽지 않아야 한다. 인간은 치아 구조나 체내 소화 효소를 보더라도 곡물을 주식으로 먹도록 되어 있다. 오랫동안 벼농사를 지어온 한국과 일본에서는 곡물 중에서 쌀이 주식이다. 쌀의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만 벗긴 것이 현미다. 현미에는 비타민 B군과 식이섬유, 미네랄 등이 풍부하다. 백미에는 쌀겨층과 배아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미에 비해 비타민과 미네랄이 매우 적다. 백미를 주식으로 먹을 때 과식하기 쉬운 이유도 밥에 부족한 영양분을 반찬을 통해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미밥은 영양이 고루 들어있고 성질도 양성이나 음성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반찬의 가지수가 적어도 만족스럽다. 현미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한 입에 30에서 50회 정도 잘 씹어서 먹어야 한다. 곱게 으깬 현미를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침과 충분히 섞은 다음 삼키면 위나 장 같은 소화기관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 오래 잘 씹으면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져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턱을 많이 움직이게 되어 그 자극으로 뇌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다. 위암 환자의 대부분이 평소에 음식을 잘 씹지 않고 넘기는 버릇이 있다. 그들은 수술로 위를 절제하고 나서야 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습관인지 알게 된다. 무얼 먹든 잘 씹기만 하면 건강해진다는 책이 있을 정도이니 씹는 것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에 속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농작물 중에서도 가까운 곳에서 갓 수확한 신선한 것이 몸에 가장 좋다. 제철에 나는 국산 농산물을 먹으면 된다. 자신이 사는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체질에 잘 맞는다. 예를 들어보자. 카레는 인도나 태국의 음식이다. 카레에 쓰이는 향신료들은 대개 몸을 식히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더운 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 열대 과일도 성질이 차다. 반대로 생선이나 고기 요리는 몸을 덮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자주 먹는다. 우리는 온대에 살고 있으므로 성질이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운 식품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요즘은 1년 내내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마트나 시장에서 늘 보이는 오이, 배추, 우엉, 고구마, 토마토, 귤, 사과 등도 예를 들어 여름에 나는 채소는 더운 몸을 식혀주고 겨울에 나는 채소는 차가워진 몸을 덮여준다. 생선도 마찬가지다. 나는 적게 먹으면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지고 환자도 병세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소식과 초소식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감량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였다. 나는 체중의 하한을 54kg으로 정하고
1년 동안 매달 평균 2kg씩 줄여나갔다. 전반 6개월은 적게 먹는 소식에 적응하는 기간이었다. 후반 6개월은 몸이 소식에 적응해 호전 반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면서 아주 조금만 먹는 초소식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11개월 만에 목표로 정한 체질량 지수를 초과 달성해 다시 소식으로 돌아왔다. 감량 15개월째부터 이 책을 쓰기 시작해 현재에는 하루에 500kcal 정도를 섭취하며 체질량 지수 19를 유지한다. 감량을 막 시작한 날에는 체지방률이 24.8%였고 신체 나이는 58세, 실제 나이는 63세였다. 11개월째로 접어들자 체지방률은 10.8%로 떨어졌고 신체 나이는 28세가 되었다. 본격적으로 소식을 시작하기가 부담된다면 시험 삼아 단기간 체험해보는 것도 좋다. 다음 항목 중 실천 가능한 것을 하나 이상 골라 한 달간 실천하면서 몸 상태와 체중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1. 음식의 종류나 조리법 같은 식사 내용은 평소와 같게 하고 매끼 식사량만 70%로 줄인다. 2. 음식의 종류나 조리법 같은 식사 내용은 평소와 같게 하고 하루에 2끼만 먹는다. 3. 식사를 현미 위주의 곡물 40에서 60%, 채소 20에서 30%, 콩류 5에서 10%, 해조류 5에서 10%, 뼈째 먹는 생선 5에서 10%로 바꾼다. 4. 한 입에 30에서 50회씩 씹어 먹는다. 5. 규칙적으로 워킹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량을 적극적으로 늘린다. 6. 배변을 촉진하는 매실 장아찌 우엉조림을 만들어 먹는다. 체중에도 관성이 있다. 갑자기 살을 빼면 우리 몸은 이에 반응해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항상성이 작용한다.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런 인체의 항상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체중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감량에 성공하려면 비탈길을 내려가듯 연속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이 작용하기 어렵도록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기본은 3일간 반단식으로 체중을 5% 정도 줄이고 그 상태를 한 달간 유지한 후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체중을 유지하는 한 달 동안에는 식단을 소식에서 초소식으로 단계적으로 옮겨간다. 본격적으로 소식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맨 처음에는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 좋다. 그 기간에 변비나 불면증, 어깨 결림 등이 낫고 몸이 가벼워지는 등 몸 상태가 좋아진다. 그 기간에 변비나 불면증, 어깨 결림 등이 낫고 몸이 가벼워지는 등 몸 상태가 좋아진다. 영양학이 규정하는 하루 권장 칼로리는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에 2,500kcal, 여성은 2,000kcal이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칼로리를 줄이게 되면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칼로리만 섭취하고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감량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배고픔에 시달리게 된다. 어지럼, 무력감, 짜증까지 겹쳐 일어난다. 신체적 불만과 정신적 불안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다. 이런 증상들은 주로 저혈당증에서 나타난다. 저혈당증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몸은 체중의 약 60%가 수분이다. 과도한 수분 때문에 비만이 되는 경우도 많다. 소식과 초소식을 하면 몸의 대사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분이 땀이나 대소변으로 활발하게 배출된다. 이때 몸에서 수분과 함께 나트륨도 빠져나간다. 채소나 녹즙에 풍부한 칼륨도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 때문에 기운이 빠지고 눕거나 앉았다가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심하면 비틀거리는 증상이 일어난다. 이럴 때는 당분과 함께 염분도 섭취해야 한다. 당분을 섭취할 때는 바나나나
단맛 나는 채소로 만든 수프가 좋다. 감량을 시작하기 전에 평소에 자주 나타났던 불쾌 증상이나 병력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 앓았던 질병과 관련이 있거나 허약했던 체질이 개선되면서 생기는 증상들이 호전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변화가 뚜렷하지 않거나 한동안 뜸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생각해보니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다거나 이맘때면 늘 나타나던 증상이 올해는 어째 잠잠하다는 것을 문득 알게 된다. 기분이나 감정 같은 정신적인 변화들은 그때그때 간단히 적어두거나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 체온 같은 항목들의 변화 추이와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두는 것도 좋다. 남들보다 더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나도 감량 과정에서 나타난 불쾌 증상 때문에 한동안은 견디기가 힘들었다. 워낙 체격이 다부지고 튼튼했기 때문에 원인이 숨어 있다가 그제야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나는 그런 증상들이 체질 개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몸은 고됐지만 감량에 대한 의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아는 환자 한 분이 호전 반응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돼서 병원을 찾았더니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나는 그에게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다른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돼 또 다른 병원에 가보았더니 결국 정상으로 밝혀졌다. 며칠 후에 그 환자는 귀가 다시 잘 들리게 되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만약 처음 찾아간 병원의 진단 결과를 그대로 따랐다면 필요도 없는 치료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호전 반응은 몸이 나른하거나 잠이 오는 등 자각 증상은 있지만 딱히 혈압이 오르거나 열이 나는 게 아니라서 의료기관에서 하는 일반적인 검사로는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다. 호전 반응은 대개 사나흘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지만 증상이 악화되거나 오래갈 때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 체중이 줄자 비탈길을 오를 때마다 나타나던 오른쪽 무릎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 담당 의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정도로 살이 빠지면 어떤 병이든 다 낫습니다 라고 했다. 이틀 전 검진 때만 해도 이렇게 계속 적게 먹다가는 큰 병에 걸린다며 겁을 주더니 그새 생각이 바뀐 모양이다. 내가 건강검진을 받은 병원에는 내과와 정형외과가 있다. 대기실은 늘 이른 아침부터 노인들로 북적인다. 여기저기서 무릎이나 허리에 저주파 치료를 받고 있다. 대부분 살이 찐 사람들인데 의사는 왜 체중부터 줄이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남녀를 불문하고 비만은 고혈압을 비롯해 당뇨병, 고지혈증, 통풍, 고요산혈증 등의 원인이 된다. 살이 찌면 고혈압이 될 위험이 두세 배나 더 높다고 한다. 또 고지혈증은 말초혈관장애, 심근경색, 뇌경색, 대동맥류 파열, 신장경색과 같은 매우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08년 3월 일본 NHK의 뉴스와 신문에서는 수면 부족이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 대학 등이 벌인 대규모 역학조사 결과 잠을 적게 자면 비만이나 고혈당,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지질 이상증이 생기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밤에는 원래 부교감 신경이 우세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쉬어야 할 때에 깨어 활동하면 긴장 상태가 지속되므로 교감 신경이 흥분하게 된다. 그러면 이번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그 방법이 바로 먹는 것이다. 게다가 속이 오래 비면 건강에 안 좋다는 상식과 스트레스까지 합세하여 라면이나 짜고 기름진 야식을 찾게 된다. 먹은 것을 소화하려고 혈액이 위와 장으로 몰리다 보니 다른 장기나 뇌에는 혈액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그 탓에 대사가 고루 일어나지 못해 신체는 불활성 상태가 되고 결국
살찌는 체질이 되고 만다. 주로 몸을 움직여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게 된다. 그런데 시바타 감량의 제안대로 식사의 양과 메뉴를 바꾸면 섭취 칼로리는 줄어들지만 오히려 지구력이 강해지고 체력도 좋아진다. 요통이나 어깨 결림 따위가 한결 나아져서 몸놀림이 가벼워지고 특히 다리나 발의 움직임이 빠르고 유연해진다.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미가 급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차분하지 못한 성격도 차츰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온화해진다. 다음은 영양학자 하라 마사토시와의 대담 질의응답입니다. 제 감량 기록을 읽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시바타 씨는 감량 기간 내내 체중과 식단을 기록하고 의료기관에서 여러 차례 건강검진도 받았더군요. 사실은 이런 점에 마음이 끌려 감량 기록을 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바타 씨가 하루에 섭취하는 500kcal는 아주 적은 에너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실제로 시바타 씨처럼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하루에 기초 대사량의 1.5배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죠. 인간의 노동을 생활활동 강도라고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구할 때는 생활활동 강도를 기준으로 보통은 기초 대사량의 1.5배, 그보다 강도가 더 높으면 1.7배나 1.8배 등으로 높여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시바타 씨가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는 기초 대사량의 0.5배조차 되지 않네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영양이 모자라면 몸이 약해지고 그러다 심해지면 영양실조에 감염증이 겹쳐 일어납니다. 영양 부족만으로 기력을 잃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질병을 동반합니다. 영양 상태가 부족이나 과잉으로 쏠리지 않으려면 생활활동 강도를 고려해서 기초 대사량의 50%나 70%를 더한 칼로리만큼 섭취해야 합니다. 시바타 씨의 경우는 더하기는커녕 오히려 빼고도 영양 상태가 정상이었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체 활동량이 많거나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스모 선수처럼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루 3끼를 다 챙겨 먹으면 그런 체격을 가질 수가 없죠. 스모 선수들은 이른 아침부터 지치도록 훈련을 합니다. 배가 고플 대로 고파지면 목욕을 하고 그제야 아침 겸 점심을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잠시 쉬었다가 낮잠을 잡니다. 그렇게 해야 스모 선수 특유의 몸이 되지요. 거대한 몸을 만들려면 어쨌든 많이 먹고 푹 자야 하니까요. 그래서 스모 선수 중에는 당뇨병에 걸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인간에게 절약 유전자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소량의 칼로리로도 활기차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서 일본인과 미국의 피마 인디언만이 절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은 무려 약 40%가 유전적으로 기근에 잘 견딘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적게 먹어도 당뇨병에 쉽게 걸립니다. 절약 유전자를 가진 피마 인디언들에게도 당뇨병 환자가 매우 많은 것을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절약 유전자가 있으면 먹고 마신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몸에 저장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칼로리를 적게 섭취해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소식과 초소식만 먹고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기록을 보면 의사가 계속 이렇게 먹다가는 앞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한 대목이 나오더군요. 그분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500kcal로 생활하는 것은 과학적 논리로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나 만약 시바타 씨가 절약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그런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바타 씨는 그런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분 같습니다. 다음은 시바타 감량 그 1년간의 기록입니다. 감량 1개월째. 감량 첫날, 나는 지금부터 조금만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내 몸에 선언했다. 그리고 몸이 제대로 알아듣도록 3일간 하루에 500kcal만 섭취하기로 했다. 그런데 3일을 다 채우지 못했다. 마지막 날에 밖에서 30분 정도 걷다가 집에 돌아오니 온몸의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만뒀다. 감량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체중이 76.6kg에서 73.6으로 줄었다. 처음 체중의 약 4%나 감소한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3kg을 힘들게 빼고 나니 100kcal밖에 안 되는 죽 한 공기만 먹어도 체중이 금세 1kg이나 불어났다. 그 후부터는 하루에 1500kcal만 섭취했다. 체중은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한 달 뒤에는 반단식 직후에 4% 감소 상태로 돌아왔다. 체중을 급히 줄이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 금세 체중이 다시 늘어난다. 이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소식을 하면 결국 체중은 다시 서서히 줄어든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감량을 지속할 자신이 생겼다. 처음 3일간의 반단식으로 체중이 크게 줄자 심하게 어지러웠다. 누웠다 일어서면 눈앞이 아찔했고 신발끈을 매려고 허리를 숙이면 머리가 빙 돌았다. 빈혈 증세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어지럼 외에 자주 나타났던 증상은 트림이다. 지금까지 쉴 새 없이 일했던 위와 장이 이제야 불만을 표시하는 모양이다. 감량 2개월째. 첫째 딸과 마찬가지로 먼저 3일간 초소식 1단계 400에서 500kcal의 반단식을 했더니 체중이 많이 줄었다. 그 후에는 소식 1단계 1400에서 1500kcal를 유지했다. 체중은 72.8에서 70.6으로 3% 감소했으며 변화 과정이 첫째 딸과 비슷했다. 첫째 딸의 심했던 어지럼과 트림은 여전했다. 게다가 밤에 푹 자는데도 낮에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런 증상들은 대개 저혈당 상태에서 많이 일어난다. 감량을 시작한 뒤로 계속 어지러지하기에 빈혈인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을 해보니 빈혈로 진단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감량 3개월째. 이번엔 반단식 없이 처음부터 소식 1단계 1400에서 1500kcal를 시작했다. 감량이 3개월째로 접어들자 어지럼과 졸음이 잦아들더니 그 대신 목이 쉬기 시작했다. 나중엔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니 온몸의 기운까지 빠졌다. 더욱이 한여름인데도 몸이 차고 한기가 들었다. 이보다 나를 더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고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사실이다. 이런 증상들은 나중에 다 회복되었지만 솔직히 이 무렵에는 무척 불안했다.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 매일 하는 일에서도 실수가 잦았다. 자극에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거나 방금 내가 한 일조차도 잊어버리곤 했다. 특히 설거지 후에 그릇을 정리할 때가 문제였다. 접시를 보관하는 서랍에 수저를 넣으려고 하거나 엉뚱한 곳을 열어 접시를 넣으려고 했다. 아침에 가족이 먹을 빵을 구우려고 서랍을 열기도 했다. 정신을 차려 토스터에 빵을 넣었지만 그새 그걸 잊어버려 한참이나 그대로 두기도 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다. 평소에 잘 쓰던 한자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다. 까다로운 한자도 아닌데다 내가 아는 한자인데도 써지지가 않았다.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해 자주 심호흡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런 상태가
무려 감량 6개월째까지 이어졌다. 여름인데 한기가 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초 대사율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 같았다. 기초 대사란 생명 유지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대사를 말하며 그 최소한의 에너지가 기초 대사량이다. 기초 대사량은 성별이나 나이 등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이 더 많고 체중이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양에 비례한다. 그래서 나도 근육을 키우기로 했다. 워킹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근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게다가 한참 걸으면 몸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한기도 잊을 수 있다. 평소에 내 몸의 기력은 목소리로 나타났다. 목에서 큰 소리가 안 나오는 걸 보니 지금 내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게 분명하다. 감량 4개월째. 여전히 몸에 한기가 들었다. 이 상태로 겨울을 맞이하게 될까 두려울 정도였다. 새로운 증상도 나타났다. 왼손 손등과 꼬리뼈 부분에 습진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다리 전체가 가렵고 발 뒤꿈치는 트고 갈라졌다. 치아에도 문제가 생겨 잇몸이 들뜨고 어금니가 계속 아팠다. 왼손 손등에 생긴 습진은 2주 정도 지나자 사라졌다. 서서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 꼬리뼈 부분의 피부는 비늘처럼 일어난 상태로 12월 중순까지 갔다. 다리의 가려움은 사실 3년 전부터 날씨가 건조한 가을과 겨울이면 나타나는 노인성 건피증이다. 어찌된 일인지 이번엔 여름부터 생겼다. 이 증상도 보름 만에 가라앉더니 이듬해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치아에는 치주염 비슷한 통증이 있었지만 참을만 해서 그대로 두었다. 기온이 높아도 몸은 여전히 차고 한기가 들었다. 뼛속까지 시렸다. 9월이라 아직 추울 때도 아닌데 목욕을 마치고 잠깐 찬바람을 쐈더니 그새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호전 반응은 잠깐 나타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없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나는 호전 반응을 겪고 나서 지병이 낫거나 더 건강해지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그래서 내게 나타난 증상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감량 5개월째. 보건복지센터에 가서 생활활동 기록표와 식사 기록표를 내고 영양소 비율과 소비 칼로리를 계산해달라고 부탁했다. 계산 결과 하루의 섭취 칼로리는 1466kcal이고 소비 칼로리는 2378kcal로 나왔다. 소비한 칼로리에 비해 섭취한 칼로리가 하루에 약 900kcal씩 모자란 상태가 한 달간이나 이어졌지만 체중은 69에서 67.6으로 고작 2%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감량의 정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요즘 들어 부쩍 건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기온이 떨어지면 늘 발 뒤꿈치가 트고 갈라졌는데 그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고 거칠었던 피부도 매끈해졌다. 게다가 해마다 이맘때면 알레르기 비염이 생겼는데 올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감량 3, 4개월째는 워킹 중에 기름기 있는 땀이 많이 흐르고 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 또 욕조에 몸을 담갔다 일어서면 바닥에 검은 돌가루 같은 것이 잔뜩 가라앉아 있었다. 땀, 냄새, 각질 등은 피부를 통한 배설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치통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치과를 찾았다. 의사는 충치를 빼야 한다고 했다. 충치를 빼고 나면 통증은 당장 사라지겠지만 적게 먹는 것이 치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치과를 나왔다. 잇몸이 들뜨고 아팠지만 그대로 두었다. 소식에 적응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 스스로 시작한 감량이었지만 허기를 견디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속이 빈 상태에 익숙해지기까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걷다가 바닥이 조금만 높아도 걸려 넘어졌고 앉았다 일어서면 눈앞이 아찔하고 머리가 핑 돌았다. 나를 더 힘들게 만든 것은 배고픔 그 자체였다. 감량 6개월째. 체중은 67.4에서 66으로 고작 2%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대신 심신의 불쾌 증상들이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여름 내내 한기가 들어 가을과 겨울을 지낼 일이 걱정이었는데 의외로 추위에 잘 견뎠다. 감량 2개월째는 낮에도 졸음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4시간만 자도 끄떡없다. 감량 초기에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도 심했지만 이런 증상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다. 판단력도 좋아지고 자극에 대한 반응도 빨라졌다. 노년에 접어드는 나이에 피부도 고와졌다. 오랜 호전 반응 끝에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자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감량 7개월째. 계산 결과 섭취 칼로리는 463kcal이고 소비 칼로리는 2456kcal로 나왔다.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여서 그런지 이번엔 예상보다 체중이 많이 줄었다. 65.8에서 61.7로 한 달 사이에 무려 6%나 감소했다. 보건복지센터에서 2차 기초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랫동안 낫지 않던 크고 작은 증상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다. 30년이나 된 손톱 진균증과 반상 소수포성 백선이 사라졌다. 노인성 건피증도 다 나았다. 무릎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의자에 한두 시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뻐근했는데 이젠 아무렇지도 않다. 소변이 잦아 1시간마다 가던 화장실도 이제 2~3시간에 한 번꼴로 줄었다. 그동안 괴롭고 불편했던 증상들이 차례로 좋아지니 신이 날 정도였다. 반가운 일이 또 있다. 흰머리가 줄면서 모발이 전체적으로 검어진 것이다. 오랜만에 만난 이발사도 머리를 보더니 놀랐다. 감량 초기에는 흰머리가 엄청났었는데 6개월쯤 지나자 차츰 검어지기 시작했다. 아내도 어리둥절해야 할 정도다. 몸이 전체적으로 젊어진 느낌이 든다. 시험 삼아 목욕할 때 찬물을 끼얹어 봤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친김에 냉탕에도 들어갔다. 그것도 아무렇지 않았다. 아침이면 6시 전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마시면서 팬티 한 장만 입고 체중을 쟀다. 그런 모습으로 베란다에 나가도 춥기는커녕 기분이 아주 상쾌했다. 감량 8개월째. 이번에도 초소식 1단계 400에서 500kcal를 유지하고 매일 23,000보씩 걸었다. 체중은 61.5에서 58.3으로 약 5% 감소했다. 의사는 내가 먹는 음식에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먹다가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알부민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4.2g/dl였다. 평균치가 3.8에서 5.3이므로 내 검사치는 평균치였다. 의사는 내 식단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이번엔 미량 영양소 이야기를 꺼내며 경고했다. 사람은 식물이 아니라서 미네랄이 몸속에서 합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골밀도를 측정해보자고 했다. 이틀 뒤 의사는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골밀도 역시 정상이라고 말했다. 미국까지 보내 분석했던 모발 미네랄 검사 결과에서도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감량 9개월째. 추위에 강해지고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다. 이번 달에도 초소식 1단계를 유지하고 매일 23,000보씩 걸었다. 체중은 58.6에서 57.3으로
2% 감소했다. 웬일인지 찬 기운이 아주 상쾌하게 느껴졌다. 지금은 고개를 들어 차가운 바람을 맞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사우나에서 몸을 덮이지 않고 바로 냉탕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본래 찬물을 아주 싫어했지만 냉수역이 건강에 좋다고 하기에 하는 수 없이 몸을 충분히 덮이고 나서 겨우겨우 찬물에 들어갔었다. 그런데 요즘은 아예 처음부터 냉탕에 들어간다. 찬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기분이 아주 상쾌해진다. 10월 하순에 갔던 치과에 다시 갔다. 그때 충치를 빼야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여태 그대로 두었다. 입속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던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치주염이 다 나았네요. 잇몸의 색도 아주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 보면서도 못 믿겠다는 눈치였다. 그러나 충치는 이미 뿌리가 없는 상태라서 결국 빼야만 했다.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감량 효과는 완만하지만 주관적인 감정의 변화는 매우 컸다. 내 몸에서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실감하게 되자 건강과 몸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감량 10개월째. 드디어 체질량 지수가 18에 가까워졌다. 목표대로라면 이제 슬슬 한계에 가까워진 셈이다. 지난번과 같은 병원에서 4차 기초 건강검진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결과가 모두 정상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계속 이렇게 먹다가는 앞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가 벌써 넉 달째 매일 500kcal만 섭취하고 있다고 말하자 의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평소에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데 지난 1, 2월부터는 새벽 3시면 잠이 깼다. 그때가 소식에서 초소식으로 식단을 바꾼 지 한두 달쯤 지났을 무렵이다. 아침잠이 많아지는 겨울인데도 새벽에 가뿐하게 일어났다. 감량 11개월째. 체중은 56.3에서 54.6으로 3% 감소했다. 식단은 초소식 1단계 400에서 500kcal에서 소식 3단계 800에서 900kcal로 바꾸고 하루에 23,000보씩 걷던 것을 15,000보로 줄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석 달 후에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운동생리학 교수를 찾아뵙고 기초 건강검진 결과를 보여드렸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내 말에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기초대사량을 정확하게 측정해보자고 했다. 내 1일 기초대사량은 1069kcal였다. 일반 성인 남성의 1일 기초대사량 1600kcal와 비교하면 32% 정도 더 적었다. 이 정도의 기초대사량은 명상을 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 기초대사량을 기준으로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산출하니 1782kcal였다. 그런데 나는 하루 권장 칼로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500kcal 정도를 섭취하며 살고 있다. 체지방률도 14.9%로 표준 범위에 들었다. 교수보다 내가 더 놀랐다. 감량 12개월째. 백혈구 분해 검사 결과에서 림프구 비율이 24%로 매우 낮게 나왔다. 이 수치만 보면 암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이에 대해 아보 도오루 선생은 고된 수행이나 깊은 수양을 하는 승려처럼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림프구 비율이 낮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의사가 포기했던 환자가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사례를 보면 대개 갑작스럽게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신적인 요소도 앞에서 말한 생과 사와 식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이치일 것이다. 기초 대사량을 측정해 주었던 운동생리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무언가를 보태서 기능을 높일 생각은 해도 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는 곧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연구하는 일은 드물지요. 나는 이번 감량을 통해 모자란 것을 보태는 플러스가 아니라 과한 것을 덜어내는 마이너스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 결과 마르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여러분이 내 감량 과정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자신의 감량 목적과 목표 체중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실천하면 된다. 영양이 고루 담긴 저칼로리 식사를 하게 되면 차츰 체중이 줄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르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저절로 알게 된다. 지금까지 마이너스 건강혁명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하루에 500에서 900kcal 정도의 초소식을 통해 건강을 찾은 저자의 경험담입니다. 성인 남성 권장 섭취량이 최소 2500kcal이므로 권장량의 절반도 먹지 않은 것이죠. 저도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소식을 오래전에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30살쯤 되었을 때 하루 종일 물을 포함해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저녁 6시에 한 끼 식사를 하고 밤 8시 이후로 물을 마음껏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5개월 만에 체중이 거의 10kg가 넘게 줄었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일시적인 불쾌 증상들을 저도 거의 모두 겪었습니다. 기력도 너무 없고 가족들은 걱정하고 해서 관뒀죠.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감량 중에 발생하는 불쾌 증상들이 개선되기 시작한 시점이 감량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란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량을 해도 반년까지는 좋은 점을 잘 못 느끼고 기력 저하나 어지러움, 수면 증가, 두뇌의 명석함 저하 등 부정적인 불쾌 증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자처럼 극단적인 초소식은 아니었지만 하루 한두 끼의 식사를 2년 넘게 해본 저의 경험과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저자의 감량법을 따라한다고 해도 저는 최소 반년에서 8개월까지는 불쾌 증상들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을 제어하는 게 중요하죠. 건강이 염려된다면 1년간 했던 저자의 감량법을 2년으로 늘려서 더 완만하게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만의 역설이란 게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들이 마른 사람들보다 암 투병이나 장수에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는데 저는 일부 특정한 투병 상황에서는 비만의 역설이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암투병이 그렇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가 워낙 독하고 암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도 파괴하기 때문에 마른 사람들은 항암 치료를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마른 사람과 비만인 사람의 암 발병 비율을 조사해 본다면 저는 비만의 역설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만의 역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보다는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증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비만의 역설에 관해서 검색도 해보았는데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비만의 역설에 대한 반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만 자체의 위험성을 간과했고 환자들마다의 특별한 변수, 가령 흡연이나 지병 등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아도 비만인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는 적당히 마른 사람이 더 건강한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저자는 식사도 그렇지만 대인관계도 중용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용이란 것은 중간이나 가운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지 착각을 감안하면 뭐든 살짝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몰아도 막다른 골목에 몰면 쥐의 반격을 받을 수 있죠. 내가 평소에 먹는 것보다는 살짝 부족한 듯이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면에서는 반대로 평소보다 아주 조금만 살짝 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보다 살짝 더 무거운 역기를 들고 평소보다 아주 조금만 더 오래 걷고 평소보다 조금만 더 친절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게 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책을 읽고 또다시 일일 일식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림을 느낍니다.
식사 횟수에 상관없이 일일 섭취 칼로리를 줄여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근육입니다. 저자도 책에 여러 번 말했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초소식을 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근육은 거의 사라집니다. 저도 2년간 소식을 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온몸의 근육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먹는 게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근육은 잘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시대의 몸짱이라는 분들의 근육량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적정량보다 좀 과다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동남아시아나 남미 밀림에서 원시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부족들을 보면 먹는 건 정말 형편없어서 전반적으로 살짝 마른 체형인데도 적당한 근육과 지방이 있습니다. 무척 건강하게 보이죠. 의료 환경이 열악해서 감염병이나 위생 관련된 평균 수명이나 건강의 질은 낮을 수 있겠지만 몸 자체는 상당히 가볍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려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분들의 움직임을 보면 유산소 운동도 많지만 나무를 타고 오르거나 달리거나 집을 짓는 등 격렬한 무산소 근력 운동도 꽤 많습니다. 뱃살이 있는 사람은 거동이 불편한 분 빼고는 거의 없죠. 오늘 소개한 이 책의 4줄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는 필요한 것보다 많이 먹고 있다. 2. 그로 인해 건강과 활기와 장수에 피해를 입는다. 3. 평소 먹는 것의 절반만 먹고 부지런히 운동하면 살이 빠지고 심신이 건강해진다. 4. 이 과정을 정밀한 건강검진으로 검증하며 진행해보라.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